세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풍금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OST 있으신가요? 풍금 씨부터. 저는 접속 OST 좋아해요. gentle is the way that falls off beyond the meadow. 네, 좋네요. 그죠, 느낌이. 네. 좋아요. 김장실 선생님 혹시 OST는? 예, 저는 아주 어릴 때 동백아가씨를 천막극장에서 보고 이미자가 부른 동백아가씨 아주 좋아. 그 세대가 같이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과거부터 현대까지 네. 어우를 수 너무 있어서 신기해요. 참 네. 좋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은 혹시? 그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라는 영화 있거든요. I'm on the next level. 노래가 OST죠. 그렇구나. 저는 You are my destiny. 와,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별에서 온 그대. 네. 아, 그 노래가 요즘 갑자기 다시 몽글몽글 제 마음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곡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OST 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1939년에 발표된 홍도야 우지 마라. 이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주변에 어른들이 부르는 걸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때야 뭐 무슨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노래에 담긴 가사나 곡 조각 정말 구슬프고 그리고 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사에서 고시 공부할 때에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특히 1980년대 이 노래가 전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바로 당시의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기억납니다. 한섭 씨가 이 노래를 네. 불러서 맞아요. 데이트를 했었는데 맞아요. 김장희 선생님은 그거 아시죠? 백인섭 씨가 제 홍도야 우지 마라를 자신의 스타일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옛날에 유행했던 개그 중에 홍도야 우지 마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 홍도 뚝!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거 제가 보신 거 아닙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이 노래 시작을 알려면요, 연극부터 봐야 하거든요. 오. 1936년입니다, 무려. 동양극장에서 초연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연극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연극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연극이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제가곡 중에 하나가 바로 홍도야 우지 마라였거든요. 그래서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요, 동양극장에서 연극을 상연할 당시에 사막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연극이요, 당시 최다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와. 네. 동양극장이 어디냐면 지금 문화일보 홀 있는 그 충정로 거기 있거든요. 충정로 1가 68번지. 거기에 동양극장이 있었는데 그 동양극장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큰 극장은 구민관 1800석. 두 번째가 동양극장 684석. 거의 한 700석 정도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연극 전용 극장이었거든요. 와. 그 연극 전용 극장을 운영하면서 전속 극단이 있었는데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 월급을 받는 유급단원이 6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와. 거기에 사업부 그 직원들이 3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토탈 90명 이상이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극이 막 흥행했을 때는 그 표를
2,500매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흥행을 했던지 당국에서 동양극장 관객을 위해서 운행이 마감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특별 전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완전 조선의 핫플레이스 완전 그런 건데요. 네. 그 지금으로 따지면 잘 만든 연극 하나로 완전 넷플릭스, 유튜브, 네. 영화 막 이런 걸 그 모두 다 합친 거 완전 초대박 흥행 약간 그런 건 거죠. 무지막지하게 흥행을 한 건데 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전에 원래 했던 연극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극장에서 동양극장의 단종애사라는 걸 했었던 거예요. 단종애사가 바로 수양대군이 단종의 그 왕위를 찬탈하고 이제 살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라고 이제 자객을 보내거든요. 그 자객이 헝겊투로 단종의 목을 졸라서 뭐 살해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씨 왕가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저게 왕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왕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단종 애사가 8일 만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부랴부랴 찾았는데 그때 대본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동양극장 극단에 무명 작가 임성규라는 작가가 입사를 했었는데 입사하면서 극본을 하나 제출했었는데 야 이거라도 올려 해서 올린 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라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그렇죠. 그 네. 얻어 걸리는 약간 얻어 걸리는 그죠? 게. 타이밍처럼 네. 와 진짜 되려면 정말 어떻게든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명한 스타들 얘기 있잖아요. 네. 아, 그 친구 따라 그냥 오, 갔는데요. 네, 뭐 제가 뽑혀서요. 되려면. 네. 되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근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제목부터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뭐 약간 그 시절 치면은 막 되게 파격적인 것 같은데 이 네. 연극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거리는 조금씩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좀 완전한 형태를 이야기해 보면요. 홍도가 어려운 집안에서 네. 고시 공부하는 오빠를 위해서 오, 오빠를. 뒷바라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기생이 됩니다. 근데 근데 오빠의 친구 영호, 뭐 또 광호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영호가 홍도를 보고 맹렬하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가족이 그렇죠, 오빠 친구.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데 아 결혼해서 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생 출신이라고 홍도를 구박하고 괴롭히다가 쫓아내버려요. 너무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남편 영호는 외국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부잣집 딸 김혜영과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홍도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남편의 약혼식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약혼하는 김혜영을 칼로 찌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들에게 떠밀려 실패하지만 이것도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순사가 찾아오고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때 홍도를 잡으러 온 순사가 바로 자신이 뒷바라지했던 오빠였던 거죠. 너무 어떡해요. 창피해요. 오빠한테 창피하고 슬프고 아프고 네. 면목이 없어. 그래서- 어떡해. 홍도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홍도가 몸도 못 가누고 뭐 정신이 없을 때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오빠가 홍도를 위로하면서 그 위로하는 내용의 노래가 바로 홍도야 우지 마라 우리 가사. 근데 되게 짧게 줄거리 얘기해 주시는데 빠져들어요. 완전 그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 약간 그러니까요. 진짜 막 이렇게 욕하면서 보고 약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시어머니 막 시누이 너무해 말면서 막 빠져드는데요. 예, 근데 여자 잠깐. 네? 홍도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정황으로 봐서는 동정은 홍도한테 많이 가긴 하지만 또 실정법 위반이죠. 살인 미수니까. 자기 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흉기 난동을 피웠으니까 이제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구박이 있었으니까 정상 참작이 돼야 되고 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홍도한테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혼입파탄의 원인이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있는 거잖아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도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칼부림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심신미약이다. 심신미약. 예, 그래서 무죄로 땅땅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작품 소설 안에서 연극 안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돼요? 그 초창기 원작에서는요, 홍도가 살해하려던 사람이 약혼녀가 아니라 구박한 시어머니였고요. 또 순사가 된 오빠에게 끌려가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월드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각색된 후편에서는 약혼녀가 등장하고
홍도가 약혼녀를 살해하는 좀 걸 더 또 시도하는. 자극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이야기가 거죠. 좀 더 자극적이면서 편안해진 거죠. 만약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칼부림을 했다고 하면 당시에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 극을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텐데 시어머니는 노터치, 이거는 삼각관계 여자끼리 싸움이다. 대중이 좀 더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극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오빠는 이때 또 변호사가 되어서 도시 공부에서. 불운한 데서 남매가 태어나 갖은 고생 끝으로 시작하는 변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법정의 재판관, 방청객 그리고 관객들이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는 가운데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은 홍도가 감격하면서 오빠와 포옹하고 또 홍도와 오빠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전 남편을 영호. 꾸짖으면서 네. 시골로 떠나는 그런 버전도 있죠. 저는 무슨 극이든 다 해피엔딩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눈물이 섞인 이런 드라마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심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보통 여성들이 거기서 순환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어느 비평가가 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거 가지고 여성 순환극의 전형이다. 한국형 최르극의 원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죠. 홍도야 우지 마라.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웃지 마라 오빠가 있다 내게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그런데 이 작품이요.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성규 작가가 신입사원으로 이 작품을 써서 왔을 때는 당시 경영자이자 연출자였던 박진 씨가 이거는 내용이 저속해. 공연 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장의 공동 경영자인 홍순원 사장이 비상한 이 흥행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작품 괜찮은데 이거 공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홍순원 사장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는데도 우격다짐으로 이 작품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홍순원 사장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제목 마음에 안 들어. 제목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에 섞고 돈을 울고 확 오는데요? 그래서 확 오는데 네. 그 확 오는 제목이 원래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원래 흐릿하다. 밋밋하다. 흐릿하네요. 흐릿하네요. 예. 확연히 밋밋한. 네. 그래서 홍순원 사장이 이거 제목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동양극장에 지배인이 있었는데 지배인이 극작가 최덕견이었습니다. 그 최덕견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기생 이야기 아니요? 기생이란 게 원래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카피가 딱 나와가지고 제목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연극이 얼마나 흥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첫날에는 관객이 얼마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튿날부터 정말 인산인해였답니다. 그럼 홍순원 선생님 역시 감각이 있으셔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가만히로 쓸어 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홍순원 씨의 또 놀라운 흥행 감각이 있는데 이렇게 초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인가 한 9일인가 만에 공연을 칼같이 중단해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이 막 들어올 때 원래 넣어줘야 되는데 왜 중단을 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렸는데 공연을 딱 중단해버리고 장안이 막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원래 원작자인 임성규 작가한테 작품료를 두둑히 준 다음에 소편을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2탄이요? 네, 그래서 임성규 작가가 바로 이어서 집필을 했고 3개월 뒤에
동양극장이 아니라 아까 왜 말씀드렸던 서울 제1극장, 제1극장. 부민관 1800석 거기에서 공연을 다시 올린 겁니다. 1800석 규모의 저기에 사람들을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예, 작가한테 돈을 많이 주고 3개월 중단을 하고 한 거는 아주 감각이 뛰어난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더 큰 극장으로 올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고 당시에 부민관이 지금은 서울시의회 건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에요. 아직도 있거든요. 그 성공회 성단 옆에. 거기가 이제 광화문 근처니까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가 거기서 너무 히트해가지고 광화문 전체가 인파로 뒤덮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수십 차례 계속 이어지는 동안 한 번도 매진이 안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가 조선 연극사상 최장기 공연, 최다 관객 동원 이런 공연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관객을 누가 이제 주로 왔었냐면요. 당시 연극을 좋아하는 관객 대부분이요. 종로 건번, 뭐 환성 건번이라고 했죠, 당시에. 그러니까 건번 소속의 기생들이었어요. 왜냐면 이야기가 기생 당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연극을 관람하려는 기생들이 한꺼번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울에 뭐 요정이 텅 비었다거나 술집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기생들이 하도 이 연극을 즐기는 바람에 하여튼 인력거를 타고 갔답니다. 그래서 인력거 값도 뭐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생들이 즐겼던 연극이 주로 하류 비련극이라 해가지고 기생을 주인공으로 한 신파극이고 주로 가정비극, 하층 계급에 속한 평범한 주인공의 가정 내 비극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주제가 하류계 여성들의 사랑과 불행한 이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극본을 쓴 임성규 작가가 기생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 당시에 기생들이 많이 이 극장에 모이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미어 터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기생들이 이거를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막 감정이입해서 홍도를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보는 기생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선월이라고 하는 기생이 홍도의 운명과 내 운명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생이 얽힌 스캔들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요. 정말 뭐 한두 건이 아닐 정도로 많았었거든요. 기사를 살펴보시죠. 제목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생이 음독소동 이런 제목으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게 된 기생의 자살미수 분해 낙원정 244번지 종로 권번기생 곽송자는 22일 아침 10시쯤 되어 자기 방에서 칼 묻힌 100개를 먹고 자살을 도모한 것을 집안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인사정 강내과 의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한 결과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원인은 금년 1월 1일 영등포 사는 토지 매매업하는 변영훈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었는데 최근 김모라는 기생에게 사랑을 뺏겼음을 비관한 끝에 자기 목숨을 끊으려던 것이다. 그 다음에 제목이 실연하고 음도 이런 제목으로 25일 오전 2시쯤 분해 삼각정 31번지 삼림주사 윤창섭은 독약을 먹고 고민하는 것을 집안 사람들이 발견하고 응급수당을 한 결과 생명은 건지게 되었다. 그런데 윤은 약 4개월 전부터 조선 권번기생 김영애와 살림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빚에 졸리는 한편 김의 태도까지 냉정하여졌기 때문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던 나머지 목숨을 끊으려던 것이다. 이 기사들을 보니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표현이 그냥 관용어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극이 어느 정도로 히트를 했으면 이게 하나의 관용어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당시에 뭐 기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관련된 정사 사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1920년대 정사 사건의 50% 정도가 창기, 작부, 기생 등 영산업 종사자들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제일 충격을 줬던 것은 지방부호 그 장병천이라는 분하고 평양 출신 강맹아 정사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잇따라서 자살을 하고 네. 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막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기생 연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 저한테도 또 사로잡았던 사건이 바로 강명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최초의 어떤 기생과의 정사 사건으로 떠들썩했었는데요. 기사를 살펴보시죠. 제목이 꽃 같은 몸이 생명을 끊기까지 해. 요부인지 명기인지 좌우간 말이 많던 강명화는 23세의 젊은 목숨을 백만장자 장길상 씨의 외아들 장병천의 눈앞에서 끊어버렸다. 강명화는 항상 장병천을 보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고 당신은 나하고 살면 사회와 가정의 배척을 면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사랑을 위하고 당신을 위하여 한 목숨을 끊는 것이 옳소 하여 더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었다. 마지막 순간에 장병천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겠나 물으니 그는 야윈 낯에 웃음을 싣고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파건이라고 일렀다 한다. 파건은 장병천의 벼로이니 그의 마지막 일념은 오직 파건, 두 자의 맺이었던 것이다. 부호의 독자 장병천의 자살. 장병천은 다시 기생집은 아니 간다고 굳세게 맹세를 하고 안타까운 회포를 위로하기 위하여 안변 서광사로 여행을 하였다 한다. 그러나 몇 주일 후에 돌아온 장병천은 얼굴이 몹시 파리하였다. 그리고 꿈에 강명화가 보이면 며칠씩 앓는다고 약한 소리를 토하였다. 세상을 비관한 장병천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면 수천리에 가 합장을 하겠다. 이러한 말을 입버릇같이 하여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유언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보통 이렇게 기생 출신이라고 하면 첩실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사랑이 가능하구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당시 이제 연애지상주의의 어떠한 네. 영향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네. 당시에 그런 풍조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강명하와 장병천의 비극적 사랑을 작품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딱지본 소설로는 강명하 실기 24년에 나왔죠. 25년에는 강명하전 이런 소설이 나왔고 일본인 감독 하야카와는 기생 문맹옥을 섭외해가지고 24년에 비련의 곡이라는 영화를 연출했어요. 27년에는 우영식이 부른 강명하가라는 유행가가 일동 레코드사에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미자 씨의 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호 작곡가가 1967년에 만든 노래가 강명화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장안 갑부의 외아들 장병천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 금이야 오기야 곱게 자라난 몸으로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었더란 말이냐. 꽃 같은 나이 22살의 기생이란 이름의 굴레를 쓰고 무사나이들의 놀이객감으로 저녁마다 노래와 춤을 팔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한 송이 가련한 애련화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강명화였다. 여보세요, 병찬씨. 당신의 완벽신 부모님, 겹싸반대하는 우리들의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청천 하늘에 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저는 차라리 머리를 봐 심심 산골 산으로 찾아가서 조용히나 되어 부처님 앞에 이 주님만의 기쁨의 인생을 빌면서 보내겠어요. 명화, 왜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만 하는 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까지 결혼식이 문제요. 명화, 자, 나를 보고 좀 웃어봐요. 곱게 자랐어 달처럼 해처럼 밝게 살다가 사랑을 알고는 눈물도 배웠어 못다한 인연이라
당시 어떤 기생이 느껴야 했던 어떤 슬픔, 뭐 비극 이런 것들이 노래에서 좀 묻어난다라는 예. 느낌이 들고요. 저게 사건이 있었던 데가 1920년대 네. 초중반인데 저 노래가 만들어진 게 60년대 네. 중후반까지 네. 강명화를 소화할 정도 같으면 한국 사회에 강명화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 흥행적 파괴력을 그때까지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자 씨 노래 들으니까 야, 이미자 씨 목소리가 이래서 국보 소리를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자 씨 트로트가 좀 더 다른 트로트보다 우아하게 느껴지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마지막 소절에 보면은 웃으며 떠난 여인 네. 그 이름 강명화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그 이 작곡가 선생님께서 배경화 이미자 선생님께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사는 웃으며 떠난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슬프잖아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끊는 거니까 마지막 화자가 자세히 들어보시면 화자에서 강명화가 아니라 강명화 이렇게 울어요 소리가. 노래 어울리는데요, 풍금션. 그게 들려가지고 예. 네, 그렇게 요청을 하셨겠다라고 생각해봤어요. 네네. 당시 기생의 덧없는 사랑을 다룬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남인수가 노래한 꽃이 핀 풋사랑 1938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시근정 시근 행복 시근정 시근 행복아 꽃이 핀 푸사랑 백년설이 노래한 두갱아 사랑 그것도 39년 이슬비 소리 없이 느껴오는 한마는 봄밤에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옵니다. 이하자가 노래한 하류춘몽 땅이 발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저 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전부 하류계의 사랑과 이별 이런 노래들입니다. 계속 그 화력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제강점기인 그 1936년대 때는 그 기생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셨던 거예요? 뭐 기생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체계가 잡힌 것은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민간 술집에 고용되거나 간청에 속한 간노비인데 간노비들은 연회나 행사 등에 가가지고 노래와 춤과 시를 읊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바느질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들은 준비된 연예인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노래, 춤 모든 것들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기생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나빴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대부 관료들이 기생들과 뭐 시 낭송 모임도 갖고요. 또 야유회도 하고 또 서경덕과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뭐 음악도 함께했던 우리 황진이 맞아. 예,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관기였죠. 1907년에 간기 제도가 철폐가 되니까 그런 데다가 일본식 요정 문화가 도입돼 가지고 기생조합은 근본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에서 판소리, 노래, 춤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대체로 한 3년 정도 네. 가르쳤죠. 그런데 그 국내부에 있던 분이 기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발 저희들 어디 묵고 살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지금 동아일보 자리 강화목 사옥 근처에 맹을가지라는 궁중요리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거기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상류층이 거기 와서 밥을 먹고 기생들의 공연도 듣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기생 문화가 새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뭐 관기, 권번, 요정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급기야는 일본식 유곽이 부산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유곽이 처음에는 일본 여성들만 고용을 했었는데 점점 조선 여성들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법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매춘 화대가 법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의해서 건강검진도 받는 식으로 시스템화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권번 소속의 기생하고 유곽의 창기가 구분이 있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기생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생하고 창기는 좀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파는 창기와 기생은 좀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다 좀 안 좋게 바라보게 되면서 기생이 지녀야 했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1946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 잡지 개벽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일제가 여성들과 관련해서 이 땅에 남긴 해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창제도고 또 하나는 그들이 남긴 봉건적인 노예 여성관을 그대로 연장시킨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각자의 사연을 안고 기생이 됐지만 그 사회적인 시선은 점점 더 나빠졌고요. 그 동시에 자유연애가 들어오면서 기생들이 그 일종의 박탈감을 굉장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 이야기에 더 열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심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심파를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새로운 흐름이잖아요. 그냥 네, 한자 그대로 하면 뉴웨이브. 뉴웨이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심파극은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압된 현실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쏟아내서 울고 웃게 한 연극을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연극을 쓴 임성규 작가는 히트기 제조기였죠. 예, 그래서 충청남도 논산에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펜모스라에서 함께 자란 형님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똑똑했던 임성규를 뒷바라지했답니다. 임성규 작가도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의 뒷바라지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도가 오빠 뒷바라지를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아마 해피엔딩을 만든 게 아닐까. 다행히도 임성규는 18살 때 개백지의 희곡 수풍령이 당선됐고 또 그 이후에 식민지 조선에서 최대 히트를 했던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도 썼고 청춘송가, 유정무정, 유랑삼천리 등을 썼는데 작품을 쓸 때마다 많은 사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 입간판에 임성규라는 세 글자만 올라도 관객이 완전히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임성규 씨는요, 작품을 쓰면서 배역도 머릿속에 미리 정했대요. 그래서 극중 인물과 실제 배우의 이름을 비슷하게 따왔거든요. 그래서 홍도는 당대 최고의 톱스타 차홍녀. 또 오빠 철수는 전설의 미남 배우 황철. 또 철수의 친구였다가 이후에 홍도를 배신하는 남편 영호는 심영. 또 홍도를 끝까지 괴롭히는 신의루는 한은진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능있던 예술인들이 안타깝게도 오래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극작가 임성규는 배우이자 아내인 문혜봉 씨와 함께 월북을 했는데 폐결핵이 도져서 결핵 환자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하고요. 또 대규모 여성 팬을 거느렸던 최고의 인기 배우 황철은 북한에 넘어갔다가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한쪽 팔을 잃었대요. 그리고 북한에서 타계했고. 네. 그에다가 홍도 역할을 했던 참 인기 있던 배우 차홍련은 21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철원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기갱하던 길에 몸이 좋지 않는 상태였는데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거적을 쓰고 웅크린 그린을 발견해가지고 일원을 적선을 하고 기차를 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열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할 정도가 됐는데 아마 그게 당시 유행했던 마마라는 이름의 천연두에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 차홍련은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고 워낙 마음이 적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제동 화정터까지 운구행렬을 따라가면서 설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능 있고 그 착한 분들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런데도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지죠. 예, 요즘 말로 하면은 원소스 멀티 유저입니다. 조선 최고의 히트작을 영화로 만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이명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1939년에 영화 사랑에 썩고 돈에 울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영화 삽입곡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사랑에 섰고 돈에 울고 이 노래 제목이에요. 그 노래가 있고 홍도야 우지 마라 이 두 곡이 삽입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거리에 핀 꽃이라 무대던 마음은 푸른 하늘 흰 구름 같소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낫느냐? 다 잊어버려라.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요구해도 그냥 반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세상이 가실 거예요. 지금 내 결혼하실 거예요. 사랑에 솟고 돈에 울고는 남희련 씨가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홍도야 오지 마라는 오빠의 입장에서 또 예. 홍도에게 말해주는 노래로 네. 이루어져 있죠. 이수구 선생님이 작사한 걸 보니까 구구절절히 가슴을 후벼 파네요. 정말 작사를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노래 사랑에 솟고 돈에 울고 작사를 이서구 그러니까 네. 극작가였죠. 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그 했었던 사회찬미에서 그 마지막으로 윤신덕에게 넥타이를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이서구 씨입니다. 네. 그래서 윤신덕 사후에 넥타이를 받았고 차마 그걸 매지 못해서 네, 평생 평생. 간직했다는 그 이서구. 그 넥타이를 간직한 상태에서 사랑에 섰고 돈에 울고 이거를 썼던 거예요. 그 레코드 회사에서는 A면에 있던 사랑에 섰고 돈에 울고가 히트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연극 제목, 영화 제목하고 네, 똑같은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뭐 원래 그리 되겠다 생각했는데 B면에 있던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가 오히려 대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무려 일제시대에 10만 장 정도가 팔았다니까 엄청난 히트죠. 네, 예. 10만 장이면 어우. 이때 레코드는 한국에서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찍는데 일본에서 찍어 오면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수송해야 되니까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는 부산항에 화물 운송 직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고 할 정도로 히트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김영춘 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콜롬비아 레코드 전속 가수였거든요. 근데 데뷔 4년 만에 큰 인기를 이 노래를 통해서 끌게 된 거고요. 이 노래는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커버해서 불러서 사랑을 또 받았죠. 네. 저는 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 노래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도야 우지 마라 이게 히트한 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 노래는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슬픈 정조만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자포자기 그런 네. 느낌만 많이 들죠. 근데 홍도야 우지 마라는 오빠가 있다 이게 나오니까 당대 사람들이 원했던 위로 그 정서가 이 노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바로 한국인을 위로해줬던 노래였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시 이제 뭐 기생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제 생각으로는 기생들이 여러 가지 그 음악이나 춤이나 뭐 시서하에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기여를 했는데, 특히 우리 민속 음악이 전승될 수 있도록 신민요로 또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유행가란 이름의 대중음악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민요를 녹음한 사람들도 기생들이고, 그 이후에 대중가요를 넘어갔을 때도 기생들이 많이 영향을 해가지고 우리 가요사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1935년에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인기가 있나 하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통틀어서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가 왕수복이라는 여자 가수였습니다. 네. 당시 보면은 평양 건번 출신의 우리 왕수복, 선우일선, 김복희 이런 사람들이 다 히트 가수였는데 전부 기생 출신들입니다. 기생 출신이 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요, 당시 유행가가 아니라 신민요라고 해가지고 민요를 새롭게 대중가요화한 노래들을 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창법이 조선 냄새를 닮아 있다고 해서 대중들이 또 많이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홍도야 우지 마라라는 곡을 저는 처음에 접했던 게 그 메들리로 휴게소에서 쿵짝쿵짝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만 사실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깊게는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노래구나라고 와 정말 많은 걸 진짜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1939년에 발매된 곡 홍도야 우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음악 100년,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 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홍도야, 이 불쌍한 것은 오빠의 학비를 대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심해라. 그리고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새로운 광명의 길을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오는 달빛